안녕하세요. 자, 이제 3장인데요. 이 3장은 둘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우선 사회복지 이론을 먼저 보고 다음 시간 사회복지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복지 이론에서는 테마 7번, 8번, 9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테마 7번 사회복지의 동기인데요. 자, 사회복지를 왜 하게 되었는가? 자, 이때 동기는 개인적인 동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07년 전남, 2008년 충남에서 문제가 과거에 나왔었어요. 근데 2018년 보직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거 유행지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 주요 저서에서 우리 지금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이 잘 나오는 주요 저서가 있어요. 그 책에서 여전히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회복지를 왜 하게 되나? 우선 마카로프라고 하는 학자가, 근데 마카로프 말고도 많은 학자들이 이 동기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카로프,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카로프가 상호 부조적 동기, 종교적 동기, 정치적 동기, 경제적 동기, 이데올로기적 동기로 구분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사회복지 제도가 이런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복지 제도는 어떤 하나의 동기 때문에 만들어지기보다 바로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동기 그 아래 나와 있는데, 이 마카로프가 제시한 것에다가 추가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 주요 저서에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 2018년 보직시험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조집단을 만드는 동기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조집단을 만드는 동기 이렇게 물어봐서 거기 두 번째 나오는 상부상조 나와 있죠. 상부상조. 그 다음에 종교음에 보면 자선적 동기 있죠. 자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치적 동기에 보면 디귿의 경쟁 있죠. 경쟁 동그라미. 경제적 동기에 보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있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그 동그라미. 그래서 상부상조, 자선, 경쟁,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선지에다가 사제선다로 놓아두고 그 중에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조집단을 만드는 동기는 상부상조입니다. 자, 근데 그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 혹시라도 제거 기출문제가 아닌 다른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이 문제 봤을 건데요. 기출문제를 공부했으면 내 해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조집단에 대한 설명만 몽땅 적어놓고 이렇게 서로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 테마 7번에서 나온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일단 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딱하고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상조, 바로 상호부조죠. 사회복지제도의 주 기능이었죠. 1차적 기능이었고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쌍방향의 원조행위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족 나와 있죠. A에 보니까 가족 있죠. 그리고 가족 외의 상호부조 조직으로 비공식 부문, 거기 비공식 부문 밑줄,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 공식 부문 나와 있죠. 공식 부문, 비공식 부문과 공식 부문으로 나뉘는데 가족 이외의 상호부조 조직은, 근데 자조조직은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공식 부문에 해당되고 있죠. 자조집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면 이제 종교적 의무, 이 자선은 이건 종교적 의무, 즉 종교적 동기죠. 결국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의 비중을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 자, 그다음에 정치적 동기. 정치적 동기는 정치 권력의 획득, 사회적 불안의 회피, 그리고 정치적 부산물.
이런 것들이 이걸로 인해서 사회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정치적 동기입니다. 근데 2018년 보직시험에서는 경쟁이 나왔어요. 그 경쟁이 바로 정치적 동기예요. 즉 각 정당들이 각종 선거에서 선거 공약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놓고 상호 경쟁하는 겁니다. 다른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은 그건 뭐 포퓰리즘이다 또는 뭐 표퓰리즘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하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사회복지 정책은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 이거 정치적 동기와 관련됩니다. 경쟁이. 그 다음에 경제적 동기. 시장 실패 상황에서 사회복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이건 경제적 동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2007년과 2008년 충남과 전남과 충남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이데올로기적 동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요. 거기 이타주의, 평등주의, 인도주의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를 하게 되는 걸 이데올로기적 동기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전문 직업적 동기. 전문적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로 사회복지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29쪽으로 와서 테마 8번입니다. 자, 지금 테마 7번은 제가 3순위라고 해놨죠. 자, 테마 8번입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동기 빼놓고. 자, 우선은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 발전 이론이에요. 지금 그걸 테마 8번으로 묶어놨고, 그 다음에 거기 맵에 보면 복지국가 유형론 보이세요? 복지국가 유형론까지 해서 이제 사회복지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에 보니까 5가지 이론이 보이죠. 그 다음에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 5가지 이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복지국가 유형론 이렇게 합니다. 그 맵에서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입니다. 채도가 아니라 제도 발달 이론. 자,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은 Y는 FX. 자, 이렇게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얘는 Y는 FX. 이 함수에서 사회복지 Y가 뭐냐면 Y가 바로 사회복지 제도예요. 이 사회복지 제도가 Y. 사회복지 제도가 없었는데 어떤 원인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나?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가 없었는데 처음 만들어졌다. 사회복지의 시작하면 이제 영국이죠. 바로 빈민법,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했죠. 엘레바스 빈민법. 그 다음에 사회보험제도의 시작은 어디예요? 바로 독일이잖아요. 또 독일.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사회복지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 영국이나 독일이 주 연구 대상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없었던 사회복지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복지국가 발전 이론. 자, 이 복지국가 발전 이론은 복지국가 시대 때, 우리 복지국가 황립기, 황금기, 위기기, 재편기 이렇게 얘기할 때 황립기와 팽창기, 특히 이 팽창기 때 만들어진 복지가 왜 이렇게 확 팽창해버렸느냐, 발전했느냐, 그걸 연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복지 유형론이에요. 복지 유형론. 자,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도 과거를 연구한 거고요. 복지국가 발전 이론도 복지국가 황금기, 그 시기니까 과거죠. 자, 근데 복지 유형론은 이게 앞에 것들이 이제 과거를 연구한 거고, 이게 현재적인 유용성을 찾기 힘드니까, 자, 현재적인 유용성을 찾기 위해서 복지 유형론이 나옵니다. 즉,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각 나라의 복지 형태, 그것을 유형으로 구분해보자. 마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간인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로 구분해놓고, 자,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해놓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모아놔요. 중간, 그 다음에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얘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얘들은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지? 얘들의 공통 요소를 끄집어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왜 복지 수준이 높을까? 그래서 이런 현재적 유용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유형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게 학자마다 이제 다양하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또 테마 9번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 8번에서 이 두 가지를 묶은 이유가 여기 5개의 이론, 여기 5개의 이론을 묶어서 한 문제가 나와요. 이 중에. 얘들을 얘들을 섞어서 문제가 나오거나 뭐 여기서 문제가 나오거나 여기서 문제가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사회 양심론부터 봐야겠죠? 자, 거기서 이제 5개의 이론을 알면 됩니다. 5개. 핵심. 바로 그 이론의 명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회 양심론은 사회적 양심이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의 양심, 집단적 양심.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뜻, 선의. 이건 이제 선의 또는 이타주의 또는 이타심 또는 인도주의 또는 사회적 의무감, 사회적 책임감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사회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로 만들어진 게 사회복지제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사회 전체의 선의의 집합적 표현이다. 자, 인도주의 사상, 이타주의, 사회적 책임성, 자,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그리고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요거예요. 여기 사회적 의무감도 계속 확대돼요. 그리고 국민들의 욕구에 관한 지식도, 욕구에 대한 지식도 계속 향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자꾸 표현해요. 그 욕구를. 그러면 국가가 사회적 의무감에 의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여기에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노란 선이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사회복지 제도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보만 하는 거예요. 이론에 의하면 절대 사회복지는 어떻게 돼요? 퇴보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은 사회양심론은 사회복지 제도의 진보는 설명하지만 퇴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기 보면 변화는 축적적이며 줄기차게 진화한다. 계속해서 사회복지 제도는 계속 진화하면서 발전하게 되고요. 현행 서비스는 현재 제도는 가장 최선이 되는 거예요. 최고 단계다.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버렸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의 비판점. 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영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양에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있고 뭐 지금도 있고, 근데 사회복지제도를 유독 현대 사회의 산물로 설명하는 것 무리다. 이 이론에 의하면 그 다음 또 진보와 퇴보 교차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거 어느 나라나 사회복지제도가 막 발전할 때도 있지만 퇴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회양심론은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모이론 주요 변수 X가 뭐예요? 보니까 음모이론은 말 그대로 음모예요. 음모. 이 음모가 뭐예요? 음모가 지배계층의 음모죠. 지배계층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배계층의 지배질서, 즉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질서, 즉 지배계층의 사회 질서 유지와 그리고 사회 통제, 이게 바로 지배계층의 음모예요. 자, 그래서 사회 안정 및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통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 안정과 사회 질서, 그들의 지배 질서 그리고 사회 통제를 목적으로 지배계층이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지배계층이 사회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회적 안정과 지배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낸다. 즉 사회 통제 목적, 노동규범 강화를 위한 엘리트,
파워 엘리트, 지배 엘리트의 장기적인 음모다. 자, 아까 사회 양심론에서는 착한 선이라고 선. 근데 여기는 음모라고 그러죠. 음모. 그러니까 얘와 얘는 반대예요. 반대. 서로. 사회 양심론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장이다. 사회 정책의 변화를 개선과 악화의 양면이 언제라도 교차될 수밖에 없는 성질을 잘 설명해. 얘는. 아까는 진보만 설명했잖아요. 사회 양심론은. 근데 얘는 진보와 퇴보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음모 이론은.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피분과 클로드가 나와 있는데요.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피분과 클로드를 우리를 모르고 우리도 피분과 클로드를 모르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자, 여기 학자 이름 몰라도 돼요. 자, 근데 이 사람들 1960년대 미국의 신좌파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을 연구해 보니까 미국이 경제 대공황, 이 경제 침체기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니까 그때는 공공정책을 막 확충하더니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사회복지 정책 또는 공공정책을 축소하더라. 자, 따라서 이 사회복지 제도는 결국은 사회 양심론이 말하듯이 어떤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회적 안정, 지배질서, 유지, 그리고 빈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빈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빈민 규제론을 제시하는데 이게 바로 음모 이론이에요. 즉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판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확충되더라도 진보되다가도 퇴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비판점. 정책 결정자의 의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치적 현실을 과소한다. 과소평가했다. 즉 지배계층이 아무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의도대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정치적 현실에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지배계층들한테 위협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그걸 이제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아동이나 노인과 같은 경우는 지배계급들한테 위협을 조성하지 않는 집단들인데, 그러면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는 왜 만들어지냐? 이걸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출제빈도를 안 봤는데, 출제빈도에 보면 거기 20년 사회복지직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복지과 발전이론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서울시도 2019년, 자 보호직에서도 2018년 1순위죠. 이 정도 나오면 뭐 1순위잖아요. 자, 그 다음 30쪽으로 가서 시민권론입니다. 시민권론은 말 그대로 시민권이에요. 시민권의 분화 발전, 결국은 시민권이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냈다. 즉 시민권의 분화. 시민권의 분화로 인해서 사회권이 확립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안에는 사회권의 확립. 이게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해요. 시민권론은. 자, 마샬 나와 있죠? 마샬 선배님 이름은 알아야 합니다. 마샬. 자, 시민권의 발전, 시민권의 분화 현상, 사회권의 확립. 자, 마샬은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시민권의 변천이라는 측면에서 시민권도 분화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화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사회권의 확립입니다. 시민권이 뭐냐 그러면 시민권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여러 가지 권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지금 시민권은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보면 기본권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서문법주의 국가니까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죠. 자, 영국은 불문법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한계에서 법적 권리로 제한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마샬은 이게 영국의 역사를 토대로 이 가설을 제시한 겁니다. 가설로 제시한 겁니다. 이론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론으로 공부하는데 어쨌든 영국을 보니까 시민권이 분화 발전하는데, 그거 보세요. 신체의 자유와 법 앞에 평등과 같은 공민권, 즉 이건 자유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18세기, 19세기에, 그 다음에 참정권과 같은 정치권, 자 19세기, 20세기에, 그 다음에 복지권과 같은 사회권, 즉 사회권이 곧 복지권인데 이게 20세기 중반까지 조성되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제가. 자, 그거 보죠? 계란이 있어요. 계란처럼 국민권과 정치권과 사회권. 이 순서 알아야 돼요. 공참사 또는 공정사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공참사 또는 공정사회. 알았죠? 자, 그래서 순서 국민권, 정치권, 사회권 순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사회권이 확립되는데 사회권이 확립되는 이유가 뭐냐? 그 그림에 보니까 자본주의의 불평등 때문에 사회권이 확립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불평등 때문에 사회권이 확립된다. 즉 사회권이 우리가 이제 생존권적 기본권이잖아요. 우리 기본권의 구조에서 보면 결국은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사회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왼쪽에 세 번째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즉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권, 즉 평등주의적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평등주의적 시민권, 즉 사회권이 확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민권은, 정확하게는 평등주의적 시민권은 또는 사회권은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뭐한다? 양립 가능하다. 자본주의의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진흙탕 속에서 사회권이 꽃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불평등하니까 사회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불평등하니까. 만약에 모두가 평등하다면 사회권은 필요 없게 되겠죠. 따라서 같이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판점 봐보세요. 거기 이제 우리 2019년 서울시 시험에서 이 시민권론이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 비판점이 시험에 나와버렸거든요. 비판 내용이. 원래 이 비판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 산업화 이론만 비판점이 좀 나온 게 있었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자, 그거 보니까 남성 백인에게만, 즉 시민 자격을 갖춘 남성 백인에게만 유용한 권리범주에 불과하고 여성, 흑인, 그리고 아동, 장애인 등 다른 소수 집단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즉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숙인, 정신질환자, 학습장애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자,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했는데 좀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영국 사례에 국한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마샬은 이건 이제 가설로 제시한 거예요. 가설로. 자, 마샬의 책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시민권의 발전을 자연적인 진화 과정으로 간주하여서 투쟁을 통한 실질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 거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자, 이걸 그리고 법적 권리로만 너무 한정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본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그 168쪽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168쪽 테마 62번으로 잠깐 가보세요. 자, 우리나라 사유권적 기본권을 보게 되면, 자, 헌법의 기본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헌법, 그거 봐보세요. 포괄적 기본권, 세 가지가 있죠.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전단에 이렇게 되어 있고, 후단에 바로 이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11조에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본권의 목적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개별적 기본권으로, 자, 즉 포괄적 기본권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이 개별적 기본권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 보니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보이세요? 그죠? 네, 이 개별적 기본권에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에서 이런 기본권들이 이렇게 이 기본권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사유권적 기본권, 그게 생존권적 기본권이고 헌법 제31조부터 36조까지 조문들이 사유권적 기본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권적 기본권 거기 인간 남은 생활할 권리 34조부터 거기 근로상권은 33조, 교육을 받을 권리는 31조, 노동 권리가 32조, 환경권이 35조, 그 다음에 혼인가족제도의 보건 권리가 36조죠. 근데 제가 34조를 제일 앞에다 놓은 이유는 그 34조 와보세요. 목적의 1항이 있죠. 34조는 1항부터 6항까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1항이 지금 31조부터 36조까지가 사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했죠? 이 사유권적 기본권의 목적이 뭐냐면 헌법 제34조의 1항이에요. 헌법 제34조의 1항은 34조 안에서 1항 6항 중에 2항부터 6항까지의 목적이기도 하고 걔가 그리고 사유권적 기본권 전체 목적입니다. 헌법 제34조 1항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약간 설명해 드렸고 어떻든 우리나라 기본권 구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구나 지금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0쪽으로 다시 와서 산업화 이론입니다. 이제 자, 이 산업화 이론에서는 산업화가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낸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산업화 이론은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으로 분류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론이에요. 산업화 이론은. 이게 사회복지 복지국가 발전 이론으로 분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론들의 타겟이 되겠죠. 맨 처음 나온 이론이니까 자꾸 비판을 하면서 나와요. 다른 이론들이. 그래서 산업화 이론이 이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그 뒤에 이론들이 이제 이걸 막 비판하게 되는데 자, 이 산업화 이론은 어떻든 산업화가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산업화 봐보세요. 즉 기술 발전 또는 자본주의 발전이다. 자, 산업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한 대응이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자, 대표적인 학자 룰렌스키입니다. 룰렌스키 르보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우리 자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제가 설명할 때 자녀적, 제도적 복지를 설명할 때 룰렌스키 르보가 이걸 기능에 따라서 구분한 거죠. 사회복지. 그러면서 요거 뭐였어요? 기준이 자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막 무조건 암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산업화를 기준으로 했죠. 산업화 전에는 사회복지가 자녀적 기능을 하다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사회복지가 제도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도적 기능을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예요? 산업화가 사회복지를 제도로 만들어버린 거죠. 산업화가 사회복지를 제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원인이 된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림을 또 제가 그려놨는데 이해하기 편하게요. 제가 개발한 그림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끔 구조화시킨 건데 자, 가보세요. 그 그림에 보면 산업화가 있어요. 제가 경제성장을 밑에다가 깔아놓은 이유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기반이 돼주는 거거든요. 자, 산업화는 두 가지를 가져온다. 하나는 경제성장을. 그리고 산업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막 등장해요. 자, 두 가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건 자원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 기반이 되는 거죠. 그 물질적 기반인 경제성장, 그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나 욕구에 대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복지 제도다 이거예요. 근데 산업화가 이만큼 발전하면 사회복지 제도도 이만큼 발전해요. 산업화가 이만큼 발전하면 사회복지제도도 이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산업화 수준에서는 유사한 사회복지제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수렴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수렴 이론 나오는데 산업화 이론은 수렴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즉 산업화 이론은 즉 수렴 이론은 이데올로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산업화만 되면 복지국가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산업화만 되면 복지가 필요하다. 이데올로기는 필요 없다. 이데올로기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일단 산업화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 유사한 사회복지 체제를 가지게 된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구조기능주의 이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기능주의 이론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게 1급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산업화 이론을 구조기능주의 이론으로 18회 시험 2020년 18회 시험에서 이게 처음으로 언급이 됐어요. 자, 우리한테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1급에서 조금 심화돼서 조금 넓게 나오면 그건 이제 논점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유기체의 항상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를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구조기능주의에서 이 구조기능주의 이론으로 풀린다. 욕구가 있고 자원이 있으면 욕구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고 보고 이는 유기체적 조절론과 유사하다. 자, 그리고 합리이론. 합리이론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합리이론은 뭐 1급에도 안 나왔고 우리한테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무원에도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산업화 이전에 없었던 사회 문제들이. 자, 근데 경제 성장도 됐어요. 돈 벌었어요. 자, 문제는 발생됐어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이 고안해낸 합리적인 문제 해결책, 그게 바로 사회복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합리이론인데 이것도 산업화 이론입니다. 결국 똑같은 가정하에. 자, 그래서 이제 산업화 이론은 수렴이론, 구조기능주의 이론, 합리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산이론. 자, 마지막이죠.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에서는 확산이론은 확산이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확산은 두 가지 확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계적 확산, 또 하나는 지리적 확산. 이 두 가지가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냈다. 즉 전파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 전파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지리적 확산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됐다는 거예요. 즉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가 인근의 유럽의 다른 나라로 퍼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지리적 확산이고, 위계적 확산은, 위계라고 하는 것은 상하가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즉 선진국과 후진국. 선진국의 모델을 후진국이 뺏겼다, 복사했다. 후진국으로 확산되었다.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을 모방 과정의 결과로 인식. 각 나라들은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을 복사한다. 자, 그래서 국가 간의 의사소통 또는 국제적인 모방 모델. 국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모방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자, 국가 간 교류에 의해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 그래서 전파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자, 이제 복지국가 발전 이론으로 갑니다. 자, 복지국가 발전 이론은 이제 만들어진 사회복지 제도가 복지국가의 확립기와 황금기를 거쳐서 왜 이렇게 팽창해 버렸느냐, 얘기해. 자, 제가 복지국가 황금기를 뭐라고 했죠? 복지와 성장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가 공존하는 시기이다. 경제 성장도 막 되고 복지도 막 확충되던 이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대된 이유가 뭐냐? 자, 우선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이걸 다원주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서는 이익집단 이론 또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익집단 이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 이론에서는 이걸 이제 다원주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어떻든 똑같습니다. 자, 복지국가의 발전 원인은 국가의 정치적 역할에서 찾는 이론. 이해관계로 맺어진 집단, 뭐예요? 그게 이익집단이에요. 이해관계로 맺어진 집단.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한다. 즉 이익집단은 뭐냐?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 그래서 그 이익집단, 그래서 예가 쭉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마지막 가로, 예. 거기 이제 인종집단 등 있고 가로 있고. 그래서 비계급적 집단이라고 적으세요. 이익집단은 비계급적 집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집단이면 노인들이 모인 집단이죠. 거기는 가난한 노인도 있고 부자인 노인도 있는 거예요. 자, 장애인 집단이면 거기에 뭐 부자인, 장애인, 못 사는 장애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계급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비계급적 집단인데, 자, 사회복지의 발전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 사이에 사회적 자원, 즉 희소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고, 자, 이러한 집단들, 이익 집단들의 정치적 힘이 중요해져서 정치가들이 또는 국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돼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그림으로 설명하면 사회에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근데 얘들의 힘이 또이또이 비슷해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막 경쟁합니다. 이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노인 집단의 힘이 중요해져서 노인 집단의 요구를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노인복지 정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장애인 집단이 있어요. 장애인 집단의 요구를 정부가 만들어주면 장애인복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다양한 집단 간의 경쟁 과정에서 희소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국가가 중재하게 되고 그 결과로 복지가 발전한다. 이게 바로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자, 근데 조합주의론은 보니까 다원주의의 변종이래요. 코퍼레티즘인데. 자, 아까 다양한 이익집단들, 이 이익집단들 힘이 또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특정 이익집단이 엄청 커져버렸어요. 또 하나가 힘이 커요. 누구? 노동자. 또 사용자. 자, 얘들이 고래. 얘들이 충돌해요. 이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중재해 줄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즉 정부가. 정부가 이들의 현안을 개입하게 돼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와 관련돼서 막 제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조합주의론입니다. 코퍼레티즘. 즉 노사정. 노사정. 삼자 협동주의. 즉 삼자라고 하는 것은 노사정을 얘기합니다. 정부와 그거 보니까 노조와 자본가 단체는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평범한 이익집단 또는 압력집단에서 그런 이 압력집단이 아니라 거대한 통치기구가 돼버린다. 자, 정부와 노사 간의 현안이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위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 자, 국가적 현안이 이렇게 본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에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국가적 현안이 이렇게 의회 밖에서 제3자의,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정되면 의회의 정책 결정 권한은 약화되는 거죠. 즉 코퍼레티즘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의회는 무력화됩니다. 자, 거리의 계급 투쟁을 지향하고 자본과 노동자, 국가 3자 이게 딱 나오면 아, 이거 조합주의구나 이렇게 바로 떠올려야 합니다. 협력하여 연합체제인 국가의 사회 경제 체제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로서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인주의론. 이 사회 민주주의론은 3인주의론은 권력 자원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권력 자원 이론이 바로 3인주의론의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바로 코르피입니다. 코르피는 사람 이름 몰라도 됩니다. 이 코르피 파워 리소스 시어리라고 되어 있죠. PRT 하면 아주 이건 설득력 있는 이론이에요. 자, 이거 복지과 황금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 근데 그 시기를 이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자, 보니까 복지국가는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집단의 정치적 세력이 커질수록 발전한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되게 쉬워요. 뭐냐면은 쪽수예요, 쪽수. 쪽수. 어떤 쪽수? 자, 노동자의 쪽수가 많아요? 자본가의 쪽수가 많아요? 당연히 노동자의 쪽수가 더 많죠. 즉, 노동자들은 유권자입니다. 사람 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노동자, 유권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자들이 연대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정당을 의회에 만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몰표를 줘가지고 그래서 노동자 정당이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집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자 정당이 노동당이 결국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제도의 힘, 이거 정당정체 역할을 강조해요. 자, 거기다 정당정체 역할 강조 또 적으세요.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이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이다. 자, 의회민주주의 제도의 정책임을 강조하죠. 이게 바로 정당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게. 의회에다가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 코르피 권력자원이론, 이 코르피도 사람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건 코피나게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코피나게, 코르피. 자, 노동자 계급이 단결된 정치의 힘을 통해 권력자원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노동자 계급의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나가게 되고 그 결과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이 복지국가다. 자, 그 다음에 국가중심론입니다. 국가중심론은 국가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국가가 사람처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요. 아, 이런 어려움들이 있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면 이런 정책이 필요하겠네 하고 국가가 사람처럼 스스로 인식하고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어내버려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그래서 공급자로서의 국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국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수요의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 거기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의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한다. 공급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한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자,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가구조의 특이성, 거기 밑줄 국가구조의 특이성을 역사적 발전 과정 맥락에서 분석한다. 왜 그러냐면 복지국가는 결국 사회복지제도는 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국가중심론에서는 국가론에서는 국가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공급자인 국가. 그 국가 구조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복지의 방향과 내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내용에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복지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그 공급자인 국가의 구조에 따라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초문제 문장인데 이해되시죠? 즉 국가가 중앙집권적이냐 그 국가가 뭐 조합주의적인 국가 구조냐 중앙집권적인 국가 구조냐 이런 국가 구조의 형태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발전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독립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한다.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한다. 그럼 이때 국가는 누굴까요? 바로 국가의 전문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관료. 자, 마지막 독점자본주의 이론인데요. 독점자본주의 이론이 2020년 사회복지직에 나와버렸어요. 이게. 이건 본래 1급 논점입니다. 1급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와버렸어요.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가 경쟁적 자본주의였는데 자본주의 초기에 이제 자본주의가 이 독점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지금. 자, 독점 자본주의는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버리는 거예요. 즉 시장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습니까? 지금 소수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형태죠. 그죠? 심지어는 배달도. 뭐 어떻든 이제 소수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뭐 우리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이 없었을 때는 아무리 인기 있는 강의자다 하더라도 이 뭐 학원을 여러 개를 터가지고 뭐 아무리 넓게 만들어도 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은 뭐 어떻든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그래도 그 다음에 좀 이름 있는 선생님한테도 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분배가 됐는데 지금 뭐 이제 온라인이니까 완전히 우리 공무원 시장도 몇몇 학원들이 또는 특정 학원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자, 근데 자본주의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 신마르크주의자들이 보니까 이게 경쟁적 자본주의일 때는요, 이 국가의 역할도 바뀐다 이거예요. 자, 국가의 역할이 자, 경쟁적 자본주의일 때는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도구였어요. 자본가 계급의 도구인 국가. 그래서 이걸 도구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도구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인데 근데 독점 자본주의로 오면서 국가의 역할이 좀 바뀌었다 이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도구의 역할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에 반하는 정책들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가가.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이게 보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닌 거예요. 자율성을 지닌 국가. 그래서 자본가 계급에 반하는 정책도 막 만들어낸 바로 그게 구조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구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나뉩니다. 뭐가? 독점 자본주의 이론은. 따라서 독점 자본주의 이론은 도구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둘로 나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도구주의적 관점은 뭐냐?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결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요 복지 정책은 자본가 계급에 의해 제한되고 결정된다.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들이 경제 대공황과 같이 경제 실패, 이제 시장 실패, 그러니까 시장 실패와 같은 상황이 발생돼서 이제 자본가 계급들이 국가를 통해서, 국가는 도구니까 그 국가를 통해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제도를 만든 거예요. 또는 사회적 불안정, 그런 식의 자본가 계급들이 국가를 통해서 그런 제도들, 복지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도구주의적 관점이에요. 반면 구조주의적 관점은 국가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자본가 계급에 반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자본 축적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거기 자본 축적의 역할 적극적으로 수행, 화살표하세요. 화살표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유지 강화라고 적으세요. 자, 아까 제가 국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닌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바로 국가와 자본가 간의 객관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국가와 자본가 간의 객관적 관계를 강조. 객관적 관계를 강조한다고 해놓고 바로 이제 아까 지금 이 구조주의 관점에서 국가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국가의 역할, 국가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본 축적이에요. 또 하나는 정당화 기능을 수행해요. 자, 이 자본 축적의 역할로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 그게 사회보험제도예요. 자, 정당화 기능으로서 국가 존립의 정당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공공부주제도예요. 잘 알다시피 사회보험과 공공부주는 사회복 정책의 양대 축입니다. 당연히 얘도 발전하고 얘도 발전하니까 복지는 팽창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화.
그죠?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화. 그리고 여기 이제 말 그대로 노인이나 아동과 같은 이 비노동 인구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 빈민에 대한 또는 실업 또는 이제 빈민에 대한 문제의 대처. 그래서 사회복지 즉 복지국가가 팽창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테마 9번으로 가겠습니다. 복지 유형론. 그러니까 복지 유형론이 왜 이제 거론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죠. 자, 이 중에 이제 뭐 무조건 중요한 건 이제 에스피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입니다. 바로 33쪽에 나와 있는 에스피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 그게 바로 1순위예요. 걔가 1순위이긴 하지만 그 전에 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앞에. 걔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선 에스피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32쪽의 날개 쪽을 봐보세요. 우리 복지국가 유형 구분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룰렌스키 르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구분했던 것이죠. 자, 근데 티트머스가 거기에 중도 우를 구분했다고 했죠. 그죠? 자녀 제도는 그대로 있고 산업적업적 성취 모형 3분법을 최초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조지 와일딩이 4분법을 제시했습니다. 반소폐마. 그리고 6분법으로 이제 또 발전시켰죠. 그래서 이 반집합주의를 신우파, 소극적 집합주의를 중도노선, 패배한 사회주의를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를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이제 여기에 4분, 여기 이제 그 2대 이념적 연속성에 포함되지 않게 녹색주의, 즉 생태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 테마 10번에서 다루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자들의 구분에서 일단 룰렌스키 르보는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티트머스 3분 모형에서는 이제 추가된 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산업적업적 성취 모형, 즉 산업주의라고 하는 거. 그리고 티트머스는 한 나라의 복지 형태를 세 가지로 봤는데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 그래서 사제직을 버리고 티트머스가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자, 파커는 이게 학자가 구분한 모형을 짝짓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2012년 사회복지직에.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학자들입니다. 이게 파박, 자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퍼니스와 틸턴은 적극적으로 퍼뜨리려고 퍼틸. 퍼니스와 틸턴이니까 사회보장을 사회복지로. 근데 2019년 서울시에서 국민 최저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모형은 무엇인가? 퍼니스와 틸턴의 모형 중에 이렇게 물어봐 버렸어요. 즉 사회보장국가죠.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만 실시하는 것은 적극적 국가. 그 다음에 국민 최저선 이상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국가. 이제 이걸 좀 구분해서 그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하고. 자, 미슈라는 이 라메시 미슈라는 복지, 사회복지와 경제 관계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미슈가루 분말통, 분통. 자, 미슈라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나눴는데요. 즉 사회복지와 경제는 대립적 관계다. 구분되고 분화되고. 그래서 분화된 복지국가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결국 복지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라고 보게 되죠. 자, 반면에 통합된 복지국가는 복지와 경제는 구분되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관련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통합된 복지국가. 복지국가 황금기 때 복지와 경제 성장은 공존했죠. 두 마리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미슈라가요. 근데 77년에는요. 자녀주의, 제도주의에다가 즉 룰렌스키 르보의 자녀적, 제도적 복지에다가 사회주의를 추가시킨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자녀주의와 제도주의를 가지고 유형 구분을 한 학자가 아닌 것은 할 때 티트머스, 룰렌스키 르보, 그 다음에 미슈라가 나왔거든요. 미슈라도 여기에 해당되죠. 우리가 분통만 생각하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슈라도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자를 집어넣어 다른 학자 이제 답이게끔 나온 적이 있어서 골라놨고, 그 다음에 워더번과 테일러 구비데일은 2012년 사회복지직에 나왔었습니다. 이제 워더번 워터 머든 순으로 반시 전기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 이제 테일러 구비데일
타일러. 개인을 개량시킬 때 마구 때리지 말고 타일러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날개 쪽에 룸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과거에. 자, 이건 이제 빈출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제 33쪽에 에스페 앤더슨의 복지효과 유형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2020년 보호직. 자, 2019년 4월에 이제 보호직 시험이었고, 거기 2019년 사회복지직이 이제 6월에 시험이었었는데요. 그 4월 시험에서 2019년 4월 보호직 시험에서 복지효과 유형을 탈상품화 정도와 사회 계층화, 그리고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분담의 차이로 분류된다. 이렇게 지금 유형 구분할 때 그 기준에 탈상품화와 계층화뿐만 아니라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분담의 차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더니 2019년 6월 사회복지직에서 아예 날개 쪽에 있는 수혜 제공과 관련된 국가, 시장, 가족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표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직 시험에서 4월에 먼저 한 줄로 건드려 놓고 그 다음에 9월 사회복지 시험에 아예 구체적으로 물어봐 보는 거죠. 자, 이 에스페 앤더슨은요, 복지효과 유형을 구분할 때 탈상품화 그리고 계층화를 가지고 구분했지만, 거기에 수혜 제공과 관련된 국가, 시장, 가족과의 관계를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탈상품화. 상품화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탈상품화니까. 자, 탈상품화 될수록 복지 선진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화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 노동자들은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았죠? 먼저 이해를 해놓고 내용을 접근하면 단순하게 두 문자 암기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는 이해, 그 다음에 암기할 것들, 반드시 암기할 것들은 두 문자로 접근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해를 기반으로 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탈상품은 뭐예요? 상품화로부터 벗어난 정도, 즉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요. 자, 우리가 상품을 팔면 그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요.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가격으로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노동자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병들어가지고 또는 다쳐가지고 그럴 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노동자가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 그게 바로 탈상품화입니다. 그 말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임금을 못 받게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임금을 누가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다쳤을 때 누군가 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노동자들의 그 임금을 국가가 복지급여로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탈상품화는 국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복지급여를 해 주는가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즉 복지정책의 시장 영향력 완화 정도. 자, 그리고 이 탈상품화는 노동자들의 경쟁심을 감소시키고 노동계급의 연대에 기여합니다. 노동자들이 아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만약에 국가가 도움을 안 준다면 나는 어떻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파도 일하러 가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 치열하게 다른 노동자들과 싸워서 경쟁하면서 내 노동력을 어떻게든 팔도록 해야 돼요. 근데 국가가 대신 급여를 주게 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노동자들끼리의 경쟁심을 감소시키게 되고 노동계급의 연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탈상품화는. 이해되셨죠? 네, 탈상품화. 그러니까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는 것은 복지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자, 계층화. 계층화는 사회 계층 체제 유지입니다. 사회 계층 체제 유지. 이 사회 계층, 즉 계층화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 수 있는가. 자, 이것은 소득 재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가 잘 되는 나라들은 계층화가 불리합니다. 소득 재분배가 잘 안 되는 나라들이 계층화가 유리해요. 내가 잘 살고 내 아들도 잘 살게 만들고 내 손자들도 잘 살게 만들고 계속 그 계층을 유지할 수 있게끔. 자, 근데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제도의 아주 주된 또 기능이죠. 소득 재분배가 잘 되는 나라는 사회복지 제도가 잘 구축된 나라들입니다. 즉 사회복지 제도 수준이 높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가 잘 되는 나라이고 계층화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계층화가 불리하면 복지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유리하면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가 돼요. 소득 재분배가 잘 안 되는 나라들이니까. 자, 우선 이 두 가지. 자, 제가 이 복지 영론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간인 아이들, 그리고 못하는 아이들. 자, 이렇게 공부를 상중하로 나눌 때, 자, 학자들마다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수학하고 영어 점수를 이렇게 나눠야 한다. 애들의 이제 성적을 나눌 때. 또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수학, 영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윤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어, 윤리로 나눠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자는 국어, 윤리에 한국사를 집어넣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LSP 앤더슨은 지금 탈상품화와 계층화, 그리고 국가와 가족과 시장의 역할 분담 정도. 이걸 가지고 지금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나눠보니까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 나라,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그 다음에 탈상품화 수준이 일정한 한계가 있는 나라, 매우 높고 낮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층화가 불리한 나라, 즉 소득재분배가 잘 되는 나라, 계층화가 유리한 나라, 계층화를 유지시켜버리는 나라.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걸 가지고 나눠보니까 나라들이 이렇게 묶인 거예요. 이렇게 그룹이 지어진 거죠. 한마디로 국어와 한국사 점수가 높은 아이들, 중간인 아이들, 점수가 낮은 아이들, 이렇게 그룹으로 묶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걸 가지고 나눠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모아놨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스웨덴이죠. 여기는 독일이죠. 우리 시험에 이게 프랑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거기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넣어놨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그 다음에 미국이 여기 있어요. 이제 여러 나라 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 나라들을 명칭을 부여한 거죠. 이거 삼인주의 나라들이야. 이거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야. 이 나라들 보니까 사회보험 제도를 조합주의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네. 이거 조합주의 복지국가야.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자유주의 복지국가야. 이렇게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라들의 공통 요소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해됐어요?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원리를. 자, 공통 요소를 뽑아보니까 얘들이 이제 공통 요소가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온 게 그 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자, 그래서 그 3인주의 복지국가부터 볼까요?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얘들이 이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요. 즉 매우 높죠. 자, 계층화는 낮습니다. 즉 불리합니다. 즉 계층 간의 통합을 강화합니다. 자, 탈가족화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을 보니까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서부터 중산층까지 포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나라들. 자,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그리고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해요. 얘들은 사회수당이에요.
얘는 사회수당, 얘는 사회보험, 얘는 공공부조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그리고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최적 수준. 성장과 복지의 균형. 그 문장 밑줄. 성장과 복지의 균형. 아까 이제 라메시 미슈라가 이제 통합주의 복지국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경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추구한다. 즉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자, 삼인주의는 복지국가 황금기를 주도했던 세력입니다. 우리의 복지국가 황금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복지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공존했다. 실제 공존한 시기거든요. 보면 균형 추구가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여기는. 자, 노동자들의 완전고용 중시하고 일할 권리와 사회복지의 권리를 밀접히 연결시키고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봐버리죠. 대립적인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 강조 거기 밑줄. 여성 노동시장 참여 있죠. 그걸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걔를 탈가족화라고 적으세요. 탈가족화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삼인주의 복지관. 그거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보수주의 복지국가 봐보세요. 제 날개 쪽은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자 보수주의 복지국가 이 나라들 보니까 탈상품화 효과가 중간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냥 높다. 그 다음에 사회계층을 유지시켜버려야 해. 그리고 계층 간의 차이를 그냥 유지해. 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 조합주의 운영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겁니다.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육체노동자는 육체노동자끼리 보험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지위를 유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보험을 중시 여기는데 조합주의 운영 방식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걸 분절된 사회보험이라고 말하고요. 자, 국가기관 사회적 지위 차이가 유지되는 거죠, 오히려.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제 국가의 역할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나마. 왜?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자, 사회복지 주체는 민간보다는 국가입니다. 이제 민간은 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가게 됩니다. 시장인데 그게 민간이.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운영의 세 가지 특징. 조합주의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주제 국가주의예요. 즉 공무원을 특권계층으로 우대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주의가 나와 있어요. 가족 동그라미. 여기는 각종 복지제도가 남성 가구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긍정적 책임 소재지로 삼는다. 즉 가족을 연대의 근거로 삼습니다. 자, 가족을 중시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자,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 이 나라들, 복지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들, 이 나라들 보니까 탈상품화는 매우 미약하고 매우 낮다. 그 다음에 계층화는 높다. 계층화가 유리하다. 계층 간의 대립을 심화시킨다. 자, 이 나라들 보니까 노동윤리와 자주의 원칙이 강조되고 산업화 효과가 큰 국가이고 시장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막 강조시키고 자, 권리의 영역은 제한되고 그리고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를 발생시킨다. 거기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 밑줄!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가 바로 계층 간의 대립 심화인 거예요.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라고 하는 말은 소득재분배가 잘 안 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면 우리가 소득재분배가 잘 안 되는 나라를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부터 못 사는 사람까지. 우리가 뭐 IMF 이후에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 2080의 사회다. 뭐 우리 이제 뭐 공직자들이든 뭐 연예인들 뭐 나와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 돈 이제 또는 이제 공직자들의 재산 어마어마하잖아요 보면. 어떻든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불평등이 이제 심화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보면 이 잘 사는 사람부터 못 사는 사람까지 이게 계층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만약에 소득 재분배가 잘 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끄집어 내려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부어줘서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계란을 눕혀놓은. 그래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소득 재분배가 잘 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다차원이 아니죠. 그죠? 이 소득 재분배가 잘 되는 나라인데, 이 소득 재분배가 잘 안 되는 나라인 것이죠. 이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합니다. 자녀적이고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발달시킨다. 자, 이해됐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날개 쪽을 보세요. 그 수혜 제공과 관련된 국가시장 가족과의 관계인데 복지 제공 주체가 누구인가? 이들 간의 결합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각 주체의 결합관계에 따라 탈상품화와 계층화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3인주의 복지국가는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는 주변적 역할.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가족이 중심적인 역할이고 그나마 국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죠. 자, 시장은 주변적.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즉 민간, 바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주변적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국가와 가족과 시장. 자, 그 다음에 이제 탈가족화입니다. 탈가족화. 자, 탈가족화 설명하기 전에 제가 복지국가 재편기에 제숍이라고 하는 학자는 각 나라들이 신자유주의의 근로연계복지, 바로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체제로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에스피 앤더슨은 재편기 논의에서 결국은 이런 나라들은 지금 3인주의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프랑스와 같은 이런 나라들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미국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지금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재편기에 각 나라들이 가고 있는 세 가지 길, 이렇게 지금 제시한 거예요. 지금 재편기 논의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유형론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자, 거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탈가족화입니다. 탈가족화. 탈가족화는 이제 어디를 봐야 하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거지만 36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페미니즘 나와요. 페미니즘 보면은 페미니즘은 이제 복지국가를 양면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복지국가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양면적입니다. 자, 부정적인 입장은 복지국가가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나 양성 평등적인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봐요. 근데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긍정적인 입장은, 근데 이제 부정적인 입장은 복지국가가 여전히 성차별을 하고 있다. 성차별 체계의 현대적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 뭔 말이냐 도대체. 지금 페미니즘에서 그렇게 주장한 거에서 거에 대해서 복지국가가 빈곤의 여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는 여성의 빈곤율이 더 남성보다 빈곤율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성의 이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돌봄 역할을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서 돌봄 역할을 당연히 여성이 해야 하는 것 있죠. 것, 거기다가 것, 화살표 이렇게 하고, 자, 에스핑 앤더슨의 탈가족화라고 적으세요. 자, 페미니즘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가 여성들한테 돌봄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들 그리고 돌봐야 하고 키워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 노부모, 본래 이제 그 노인이 된 부모님을 수발하는 거, 아프시면 수발하는 거 다 누가 합니까? 옛날에 다 여성이, 며느리, 그렇지 않으면 딸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거의. 물론 이제 지금 뭐 아들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보통 이제 수발은 이제 여성들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키우는 거, 돌봄이나 이런 것들 여성의 영역으로. 근데 에스피 앤더슨은 그렇게 이제 이 페미니즘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복지국가가 여성에게 돌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이 해야 할 그 돌봄의 역할을 국가가 복지제도를 만들어내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 이게 그 노인들을 또 돌봐주고 해서 여성들이 돌봄의 역할로부터 나올 수 있게끔 해준 거다. 즉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즉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여성의 노동력을 팔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즉 그 말은 여성의 노동력의 상품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탈가족화예요. 그래서 33쪽 날개쭉 보세요. 에스미 앤더슨은 가족 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탈가족화의 양축을 중심으로 서구 국가를 분석했다. 그래서 탈가족화가 뭐냐? 가족의 복지 부담을 덜고 가족에 대한 개인의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는 정도. 즉 여성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상품화 될 수 있는 정도. 즉 이 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얘기합니다. 여성들이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들어준 거죠. 복지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이 해야 할 그 돌봄의 역할을 국가적 돌봄으로 또는 사회적 돌봄으로 만들어서 여성들이 가족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 거죠. 결국은 복지 수준이 높다는 것은 탈가족화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탈가족화 수준이 가장 높고 탈상품화처럼 매우 높고 그냥 높고 그다음에 매우 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가장 크고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최소화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테마 9번까지의 내용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 이제 지금 핵심 요약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이 강의로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를 아예 100점 맞아버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 강의지만 이 교재도 아주 튼실한 교재죠. 이 핵심 요약 교재 중에 가장 튼실한 교재예요. 저한테 기본 이론 강의를 안 듣고 지금 이 강의로 저를 접하신 선생님들은 저를 이제 처음 지금 접하고 있겠지만 어떻든 선생님들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위에 합격하고 알리겠다 하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좋은 강의가 좀 더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으니까요. 자, 홍보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또 테마 10번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